Paragon.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따라 후속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라고 말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주택 매매 허가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8시 뉴스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의 나이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기준 나이를 기존의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40일 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씨의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김 씨의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염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상황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참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격추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영상 촬영자를 체포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 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게 목표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 이후 오늘은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부동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는 말과 함께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전영우 기자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거품 낀 집값을 일정 수준 끌어내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사구.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재작년 9.13 대책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모든 정책 메뉴를 손에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 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요.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가로정비 사업 등 공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 주택 거래 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또 현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저는 된다. 강 수석의 주택 거래 허가제 언급에 큰 관심과 논란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수석의 개인 생각이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도 검토를 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결국 시행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청와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뿐이지 검토된 적은 없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제도인지 정성진 기자가 전문가들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첫 번째 타깃이 아마 강남구가 될 겁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3년 참여정부가 꺼내들었던 이른바 레드카드가 바로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투기 억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매매를 허가받도록 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택으로 확대한 개념입니다. 만약 도입된다면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적용 지역과 대상, 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허가의 기준은 투기가 아닌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3월부터 한층 강화되는 자금 조달 신고서와 증빙 서류로 상당 부분 심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조사 등 허가제에 준하는 대책이 이미 시행된 만큼 단순 엄포용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그 장기적인 어떤 공익을 위해서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죠.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거래를 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거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허가제를 도입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또 허가제 도입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당으로 공식 복귀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와 그럼 종로에서 맞붙겠냐는 질문이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많이 몰렸는데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최장수 총리 타이틀 들고 여의도로 돌아온 이낙연 전 총리는 몸은 떨어져 있었어도 당과 마음의 거리를 둔 적 없다는 말로 복귀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민주당은 천군만마 얻었다고 환영하며 이 전 총리에게 상임 고문자를 맡겼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에 전셋집을 얻은 이유를 묻자 곡해될까 조심스럽다면서도 종로 출마 의사로 들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문로의 사설 독서실, 삼청동의 큰 독서실 등등의 제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험지보다 더한 험지에 가겠다고 선언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도 종로 출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에서 내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지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한국당 지도부에게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경남 밀양 창녕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첫 발은 뗐지만 속도가 아직 더딘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 새보수당은 한국당의 당대당 통합을 논의할 양자회담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확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탄핵 반대 세력까지 통합 대상으로 삼을지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 총선이 4월 15일이니까 오늘로 이제 딱 석 달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린 대로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한국당은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고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첫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윤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민답게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이해찬 대표가 랩으로 설명한 민주당의 1호 공약은 2022년까지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5만 3천 개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겨냥한 듯 데이터 요금 빵원 시대, 대빵 시대라고도 홍보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의 훼손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을 당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 다시 1호 공약이 3가지 경제 공약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근로제도를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거의 치유불능 상태의 위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인식입니다. 저는 희망경제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20살 청년들 모두에게 3천만 원씩 기본 자산을 주겠다고 첫 번째 공약을 내놨던 정의당도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의 추가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세보수당은 이미 지난 6일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남성 청년들을 겨냥한 법안 3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당들이 민생과 경제에 맞춘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예산 확보 계획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을 떠나는 판사도 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판사들이 얼마 전 법복을 벗은 데 이어서 오늘은 그동안 전두환 씨 재판을 맡아왔던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른바 정치 판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늘 광주지방법원 장동혁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낸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장 판사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장 판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지켜온 가치를 위해 한국당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판사는 전 씨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는데 이후 전 씨가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장 판사의 사임으로 전 씨 재판은 3번째 재판장이 맡아야 해 기록 검토 등을 감안하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장 판사에 앞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하고 주도했던 이수진 부장판사와 최기상 부장판사도 최근 법복을 벗었습니다. 두 판사는 민주당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정기 인사 때인 2월에 사표를 수리하는 대법원이 선거 직전 그만두는 판사들의 사표를 받아준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법복을 벗자마자 곧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판사들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법원 판결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드 파더스, 우리말로 하면 나쁜 아빠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부모의 사진, 얼굴, 주소 같은 걸 올려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이 사이트 운영진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리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려는 그런 공공이익이 목적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들의 명예보다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법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 얼마나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힘든 건지 먼저 그 실태를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 전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한 A씨.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 전 남편 B씨로부터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을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법원을 탁 나오는데 자기는 약속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비도 안 줄 거라고 두고 보라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5년 전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소송을 벌였고 모두 승소했지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도 없었고 전 남편이 주소를 이곳저곳 옮기며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아 압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는 다 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법원이 전 남편 B씨를 10일 동안 구금하라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어 B씨를 감치하지 못했고 집행기간이 끝나면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B씨는 자신도 형편이 어렵다며 밀린 양육비 1억 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소송을 내 또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8천 얼마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할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좀.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 탓에 재작년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개인 파산까지 한 상태입니다.
기초수급자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만 40만 원. 10살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앞으로 생활하기가 막막합니다. 옆에 막 사람이 있으면 옆에 와서 나도 그거 먹고 싶다 막 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돈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울컥했었어요 사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 아동 학대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방금 보신 대로 우리나라에선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육비 주지 않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자, 또 출국 금지를 하자 이런 법안들이 마련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 사례와 또 그에 대비되는 국내 상황까지 김영래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원이 개입해 지급 확약을 받은 사례 중에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4년 동안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양육비를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비양육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도 어렵고 실제로 차명을 써가지고 계좌를 면태를 하게 되면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선 양육비 지급 미이행을 범죄로 규정해 벌금과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모두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여권 등 각종 면허 발급이 거부되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족 유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양육비는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아동의 그런 생존권과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경찰청 등 담당 기관들은 양육비 지급과 운전면허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그럼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진 구본창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1심이긴 합니다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 재판부가 그럼 무죄 판결을 했다고 보세요? 이제 사회 인식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개인 간의 단순한 채권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재판부가 그 전형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자원봉사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 사이트 만들고 운영하는 분은 따로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분들은 그 여성분들인데요. 그분들의 이제 신상을 갖다가 비공개했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건데 이를 예. 시작한 계기는 뭔가요? 코피노들이 소송을 갖다가 해서 한국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그런데 못 받는 사례들이 자꾸 생겨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한국은 뭐 그게 70%라고 하더라고요. 못 받는 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예. 한국에서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해 봐야 그게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 말에 그 공감을 해서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이제 가보면은 아빠의 초상권보다 예.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예. 실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양육비 그 피해 아동이 100만입니다. 그런데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 특히 여성인 경우에, 엄마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 힘들겠죠. 네. 그리고 그 고통은 당연히 아이에게 전가되고요. 오전만 해도 113건이 해결됐다고 돼 있던데 조금 전에 보니까 또 114건으로 늘었더라고요. 오늘 3명이 더 해결됐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무죄로 판결이 나니까 그동안은 어쨌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진을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지만 이제 양육비 문제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 아이들의 문제라는 걸 좀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진 구본창 씨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아주대학교 병원과 이국종 교수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병실 배정 등 외상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해군 순항훈련 참가 후 오늘 오전 진해 군항에 입항한 이국종 교수는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는 버틸 의지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아주대 병원 측을 향해서는 작심한 듯 거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병실 공사 때문에 병상 배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병원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도덕이 없어도 그렇지 네. 무슨 들도 아니고 무슨 그따구로 거짓말을 해요. 제가 정신병자예요. 수리가 시작된 게 언젠데요. 그 병동 수리가 시작된 게 10월 말 거의 말인가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따위로 하면서 안 줬어요. 공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병원 원무팀에 가면 외상센터 의료진 이름을 붙여놓고 노골적으로 병상 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의 이름을 빌려 병상을 받기까지 했다는 게 이 교수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위장 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는 거예요. 그 집까지예요. 네. 교묘하게 입원장 안 주게 하고 외상센터에 있는 의사들은 업무를 못 보게 하고 환자가 죽건 말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 밀어붙여보려고 했거든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네. 이제 안 되겠어요. 이에 대해 아주대 병원 측은 이 교수 주장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 피해를 입는 학생들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피해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고 해마다 수치가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도 잇따랐는데 정부가 이런 학교 폭력 막기 위해서 촉법 소년,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13살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건데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중학교 1학년생 7명이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지난달 초등학교 5학년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가해자의 어린 나이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을 당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증가세입니다. 살짝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거나 그러면 협박부터 하고 교육시킨다면서 때려요. 화장실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 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하고 관련법 통과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선 경찰서장이 사건에 즉시 개입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형사법상 책임을 물어서 그 학생을 전과자가 되는 건데 일종의 이제 낙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학교, 사회의 공동 책임을 묻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덕현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가수 김건모 씨는 오전 10시 20분쯤 이곳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해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출석은 성폭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40일 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가시는 거 인정하십니까? 조사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씨 사건은 지난달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라고 밝힌 A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2016년 8월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곧이어 김 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는 이후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도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를 토대로 사건 현장에 김 씨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 수사를 마친 뒤 김 씨가 제기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 씨 측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재진 앞에서 김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고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이틀 사이 중간 간부급 검사 4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일 법무부에 보냅니다. 대검은 그동안 폐지와 축소 대상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견서엔 해당 부서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와 직제 개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창호 서울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송한섭 서부지검 검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어제 사의 표명을 하며 검찰개혁이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던 김웅전 부장검사의 내부 게시판 글엔 실명 댓글이 6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외부로 알려질 걸 알면서도 실명 댓글을 달며 많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검찰의 반발 움직임은 중간 간부 인사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하는데 청와대와 여권 겨냥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사장급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면 여권과 검찰의 충돌은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문제가 됐던 폐렴이 사람 사이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환자가 늘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되는 건 한 열흘 뒤면 중국 사람이 국내외로 많이 이동하는 춘제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한시 위생당국이 문답 형식으로 올린 폐렴 조사 발표문입니다.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못 찾았지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폐렴이 집중 발생한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수산시장과 무관한 부인의 잇따라 폐렴이 발병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가족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이외의 첫 발생 장소인 태국에서 발병한 61살 중국 여성 사례도 우한을 방문했을 때 문제의 수산시장은 간 적이 없고 다른 수산시장을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가 다른 시장으로 번졌거나 사람 간 감염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pidemiologic investigations are underway, and we're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ese. But yes, it's certainly possible that there's limited human-to-human transmission.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60대 남성이 숨지고 6명이 위중한 상태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 방문과 해외여행 등으로 수십억 명이 이동하는 춘제 연휴를 앞두고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 주변국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보건당국 발표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왜 입장이 또 바뀐 건가요? 네, 바로 어제 감염이 확인된 61세 태국 여성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중국은 우한시 특정 수산물 시장의 감염원이고 네. 잠복기를 고려하면 지난 1월 1일 수산시장 폐쇄 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국 여성은 이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 전파 없고 우한 특정 수산물 시장만 감염원이라는 중국 논리가 깨진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그 태국 환자가 문제가 된 그 중국 우한 시장은 아니지만 다른 수산물 시장을 갔다는 얘기는 있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다른 수산물 시장도 어류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가금류나 토끼를 판매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우한의 특정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동물을 통해 신종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중국 발표대로 우한을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옮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 야생동물에게 이미 퍼진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 방역 범위가 훨씬 넓어지니까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불안감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우리 설에 해당하는 이제 중국 춘제가 있어서 사실 안심할 수는 없는데 좀 어떤 점을 그럼 조심해야 할까요?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태국 환자도 증세가 가벼워서 며칠 뒤에 퇴원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을 여행하시거든 우한 지역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지역도 박쥐, 가금류, 토끼 같은 야생동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열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신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술에 취한 30대가 몰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신호를 받은 차량 3대가 천천히 좌회전합니다. 잠시 뒤 반대편에서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큰 충격으로 차량 한 대는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날아갑니다. 뒤따라오던 순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려 현장을 확인하니 SUV 운전자는 만취 상태. 어젯밤 9시 40분쯤 세종시 보람동의 한 교차로에서 35살 임모 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대전에서부터 20km 이상 운전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지점 400m 앞에서 막아섰지만 빠른 속도로 도주했습니다. 세종 방향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 그 순찰차로 가로막으면서 경찰관이 내린 후에 정지 명령을 내리고 타차를 요구했는데 그냥 도주한 겁니다. 이 사고로 12살 A양이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함께 타고 있던 A양의 어머니 44살 B씨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하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걸 두고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자 이란은 특별 법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카이로 이대옥 특파원입니다. 미사일 발사 지점 근처 보안 카메라에 잡힌 영상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23초 뒤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화염에 휩싸인 여객기는 테헤란 공항으로 회항하려는 듯 방향을 틀다 폭발하고 맙니다. 이란 사법부는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며 고위 법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법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در این داستان نمیتونه فقط یک فرد مقصر باشه. نه اینکه یک نفر که دکمه رو فشار داده مقصر بوده. 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란의 5인 발사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격추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정부의 실수와 무능을 규탄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사법부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인물 30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등 5개국 외무장관은 내일 런던에 모여 이란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하다고 들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방송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 에피소드와 관련해 말하던 도중 심리학자한테 들어서 알게 됐다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총선 1호 영입 인사로 후천적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교수에 대해 얘기하다 나온 발언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발언이지만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장애인의 삶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듯한 대목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이고 장애인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대표는 이런 인용 자체가 많은 장애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12월 장애인 당원들 앞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서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딸도 경력 단절인데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한다고 말했다가 경력 단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당초 논의보다 상당히 후퇴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굴처럼 캄캄한 발전소 안. 노동자 한 명이 손에 쥔 랜턴 불빛에 의지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작업장 가득 날리는 분진 탓에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은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 몫입니다. 사람이 모자라고 할 일이 많고 그러면은 쫓기다 보면은 서두르게 되고 그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제2의 김용균이 더 발생할 수 있고.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의 산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원청의 책임이 커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외된 곳도 많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덤프, 굴착기 등의 장비는 원청의 안전책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작 고 김용규 씨가 했던 전기사업 설비 운전이나 재해가 많은 조선업 등은 여전히 도급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고용부가 내리는 작업 중지 명령 범위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법안 통과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후퇴한 겁니다. 정부가 해나갈 수 있는 행정명령조차도 극도로 축소된 쓰레기 같은 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방대책 수립보다는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습 정도로 그치게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마저 반영되지 못한 채 개정된 법은 시행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유치원 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부터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며 압박하고 실제로 문을 닫기도 했었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쑥 폐원한 유치원에 대해 원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건강이 나쁘고 유치원 시설이 낡았다며 지난해 3월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부에 문을 닫겠다고 낸 인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일방적으로 폐원한 겁니다. 5살, 6살 원생 27명은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내세운 사유들은 너무 납득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문 닫혔고 어떤 식으로든 좀 작게나마 응징을 하자라고 해서 재판부는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문을 닫아 원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학부모에겐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원생 5명에게 각 30만 원, 부모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치원 원화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부모들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사회 유치원 운영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유치원은 2018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부실 급식 등도 지적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피했습니다. 학부모와 원생을 볼모로 한 무단 폐원 유치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남북협력,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이렇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달랐는데 자세한 내용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9달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남북협력, 그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서 언급한 개별 관광 허용 문제를 꺼냈습니다. 지금처럼 북미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선 평창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협력이 북미 대화를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남북의 그런 어떤 이 대화가 됨으로 해서 북한 인게이지먼트의 그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등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느냐는 인식을 반영한 거라고 살을 붙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북한 개별 방문 허용 문제를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는데 미 측의 공식 반응은 완곡하지만 부정적이었습니다. 국무부는 개별 관광에 대한 언론 질의에 단합된 대북 대응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관심은 이란이었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모두 공동 방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이란 압박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미 측의 그 구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기여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우리와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펠로엘토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지난해 1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훈련 과정에 성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어렵게 폭로한 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치권은 그때 곧바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법안은 한참이 지난 불과 며칠 전에야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사이 체육계 상황은 어땠는지 이세영, 이경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심석희 선수의 미투 이후 여야는 앞다퉈 이른바 스포츠 미투법을 발의합니다. 모두 11건, 가해자 징계 강화와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건 터질 때마다 논의가 됐던 법안들이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야 통과가 됐습니다. 1년이 걸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회는 지난해 연초부터 파행을 거듭합니다. 발의된 법안들 논의조차 못하고 4월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흐른 석 달, 7월에서야 첫 관문인 문화체육위에서 법안이 처음 논의됩니다.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또 파행. 넉 달 뒤인 11월 법사위 관문을 넘습니다. 본회의만 남은 상황. 하지만 여권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국회는 또 마비됩니다. 심지어 스포츠 미투법은 필리버스터 지정 안건으로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렇게 한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파행과 파행의 연속, 결국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체육계 현장은 어땠을까요? 대한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의 성폭력 신고 접수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미투 1년 전 그리고 1년 후 21건 그리고 25건 변한 건 없었습니다. 지난해 자세히 보면은 축구, 레슬링, 궁도가 3건, 빙상도 2건입니다. 성폭력만 따지면 7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신고된 수치일 뿐이고 폐쇄적인 체육계의 조직 문화를 감안하면 숨겨진 폭력, 성폭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쇄적인 체육계 조직 문화 때문에 각 종목 단체가 아니라 독립조사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해야 한다. 심석희 미투를 계기로 꼭 만들자고 했고 법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폭력, 성폭력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각 종목 단체에서 조사를 한다는 걸 아직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아직 꺼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방 효과를 감안한다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